사유의 교차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리치니 코덱스, 그라마티카 스웰루스농 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개인 규약, 빛의 숨결의 문법 정도가 될까요? 아무튼 이 매우 독특한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나선형 판 위에 새겨진 어떤 개인적인 규약 혹은 문법 체계를 제시하는데요. 특히 그 고대 한국의 관악기이자 종종 어떤 의식이나 숨결과 연관되는 요아이라는 상징이 함께 등장하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뭐랄까 6개의 거울이라든지 침묵의 주파수 같이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의도적으로 좀 모호하게 보이는 그런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규약의 모호함이 과연 언어, 소리, 빛, 의미, 그리고 의식의 관계를 탐구하는 어떤 심오한 상징적 체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규칙성이 좀 결여된 그냥 시적이고 철학적인 은유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 텍스트가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서서 언어와 의식의 심층 구조를 드러내는 독특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일관성을 가진 상징적 문법 체계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네, 저도 이 텍스트가 가진 그 시적 아름다움이나 철학적 깊이에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모호함이 이것을 문법이나 규약으로 기능하게 하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체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영감이나 사유를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매우 은유적인 표현, 뭐랄까 일종의 예술적 창작물에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빛의 숨결의 문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시적 유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자체도 그렇고 또 처음에는 말씀이 아니라 숨결이 있었다는 그 서문의 구절 있잖아요. 이게 언어의 기원과 본질, 그 생성 과정을 탐구하려는 상당히 체계적인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숨결에서 소리로, 또 소리에서 빛의 형태인 글자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의미 생성의 다층적 모델을 제시하는 매우 심오한 상징적 통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가지 기본 계명 역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책의 어떤 구조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는 요 약을 통해 회전한다는 그 계명 말입니다. 이게 발화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약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매개를 통해서 변형되고 심화되는 과정임을 시사하는 거죠. 이건 단순 비유 이상으로 소리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규정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또 모든 단어는 6개의 거울, 용, 피리, 바람, 말, 산, 달을 가진다는 건 단어의 의미가 고정된 게 아니라 이 6가지 상징적인 틀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조명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적 제한인 거죠. 비록 각 거울의 구체적인 기능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이것 자체가 의미 분석의 틀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생각은 직선이 아닌 나선형이다는 사고의 비선형성을, 침묵은 다른 주파수의 단어이다는 소통의 범위를 확장하고, 또 글자는 의미 차원으로 돌아가는 입구는 문자 너머의 심층 의미를 강조하고요. 심지어 떨어진 주사위나 나무에게 물어보라 같은 다소 좀 신비롭게 보이는 그런 계명조차도 논리 너머의 직관적이고 상징적인 인식 방법을 체계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전통적인 문법과는 당연히 다르지만 내적 현실과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독특하면서도 나름의 내적 일관성을 지닌 상징적 문법 체계를 구성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시적이고 철학적인 깊이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텍스트예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문법이나 규약으로 명명하기에는 결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구체성과 적용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하신 그 약을 통한 목소리의 회전을 예로 들어보죠. 그게 상징적으로는 물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전무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변형이 일어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뭐랄까 그냥 아름다운 문구일 뿐이지 실제적인 지침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6개의 거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 피리, 바람, 말, 산, 달이라는 그 상징들은 참 매혹적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특정 단어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그 다차원적 의미를 밝혀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6거울에 비춰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용의 거울은 뭘 보여주고 산의 거울은 뭘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명확한 지침이 없이는 이건 분석 도구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연상을 자극하는 시적 장치에 머무를 뿐입니다. 생각이 나선형이라는 비유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지만 이걸 문법적 원리로 삼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요. 떨어진 주사위가 말한다. 나무에게 물어보라. 이런 방식은 또 어떻습니까? 이건 해석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극단적인 주관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보편성이나 일관성을 지향해야 할 규약이나 문법의 속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침묵의 주파수나 의미 차원의 입구 같은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매력적인 발상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주파수를 어떻게 감지하고 의미 차원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의 영역에 남게 되는 겁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으로 언급된 나선형 도표나 주파수 지도 같은 것들도 글쎄요, 현재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일 뿐이지 이 규약 자체의 실질적인 체계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텍스트를 영감을 주는 예술적, 철학적 창작물로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언어 현상을 분석하거나 적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문법이나 규약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특히 그 적용 가능성과 구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문법이 꼭 그 전통적인 언어학에서 요구하는 실증적이고 규범적인 형태를 띌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빛의 숨결의 문법은 어쩌면 외적 언어 현상보다는 내적 경험, 그러니까 의식과 언어 사이의 심층적인 관계를 탐구하고 구조화하려는 시도, 뭐랄까 일종의 심리 문법 또는 의식의 문법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요약을 통한 목소리의 회전이라는 것도 단순한 발성이 아니라 숨결이 의미를 담지하는 소리로 변환되는 어떤 내면의 연금술적 과정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요약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의식의 필터나 어떤 변형 장치를 나타내는 핵심 상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작동 방식의 부재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의 비가시적이고 내면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내면의 문법이라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게 들립니다만 그것이 문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너무 확장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네요. 문법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결국 소통과 이해를 위한 어떤 공유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규약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는 규약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요? 그 요약이 의식의 필터라고 가정한다 해도 그 필터의 작동 원리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가능한 설명 없이는 그저 각자의 상상에 맡겨진 모호한 상징으로 남을 뿐이죠. 이건 결국 규약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명상이나 성찰을 위한 도구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6개의 거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거울용, 피리, 바람, 말, 산, 달, 이 상징하는 바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 문법의 독특한 강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전통 문법이 의미를 어떻게든 고정시키려 한다면 이 6거울은 단어의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 즉 거울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유동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용의 거울은 자유가 가진 강력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힘을 비출 수도 있고, 피리의 거울은 그것이 주는 어떤 해방감이나 예술적 영감을, 바람의 거울은 그 예측 불가능성과 일시성을, 말의 거울은 언어로 통해 표현되는 자유의 개념을, 산의 거울은 변하지 않는 이상으로서의 자유를, 그리고 달의 거울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내면적 자유를,
뭐 이런 식으로 비출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해석 예시일 뿐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거울들이 단어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유를 유도하는 어떤 구조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연상이 아니라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신 그 해석 예시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해석은.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동일한 거울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용의 거울이 자유의 위험성을 상징할 수도 있고, 피리가 오히려 슬픔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특정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여섯 거울은 의미 분석의 도구가 아니라 뭐랄까 로르샤흐 검사처럼 개인의 심리나 연상을 투영하는 스크린 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이건 의미의 구조를 밝히는 문법이라기보다는 의미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예술적 기법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문법이라면 최소한의 규칙성, 예를 들어서 특정 거울이 어떤 종류의 의미론적 영역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책에는 실제 언어 분석이나 이해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규칙성의 부재를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은 직선이 아닌 나선형이다 라는 계명이나 떨어진 주사위가 말한다, 나무에게 물어보라는 계명들이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규칙성이나 논리적 인과율을 넘어서는 인식 방식을 제안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서구의 논리 중심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동양적 사유라든지 직관, 상징적 해석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일종의 대안적 인식론을 이 규약 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두사위 던지기는 우연성 속의 필연 또는 직관적 통찰을 상징할 수 있고, 나무와의 대화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지혜의 획득을 상징할 수 있죠. 물론 주관적 해석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약은 어쩌면 그 주관성조차 의미 탐구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지식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그 전제 자체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규약이나 문법의 틀 안에 넣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약이나 문법은 본질적으로 공유된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사위 던지기나 나무와의 대화 같은 방식은 극도로 개인적이고 비체계적이며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검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영적 수행이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은 될 수 있겠지만 언어나 소통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돕는 규약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은 이 텍스트가 체계적인 규약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내면 탐구를 위한 어떤 신비주의적 안내서나 시적 잠언집에 가깝다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미 해석이 완전히 자의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소통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침묵과 글자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침묵은 다른 주파수의 단어이다. 그리고 글자는 형태가 아닌 의미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이런 개념들이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표현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어와 소통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확장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보는데요. 침묵을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의미, 즉 다른 주파수를 가진 소통의 형태로 간주하는 것은 소통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넓히는 발상이죠. 또한 글자를 단순히 의미를 담는 그릇, 즉 혈태로만 보지 않고 더 깊은 의미의 세계,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인식하는 것은 텍스트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주파수를 어떻게 감지하고 의미 차원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지닌 혁신성과 잠재력은 이 텍스트가 단순한 시모음집 이상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학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개념들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실용성과 구체성에 있다는 겁니다. 침묵의 주파수를 감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렇게 감지된 의미는 어떻게 객관화될 수 있을까요? 의미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글자를 경험하려면 또 어떤 훈련이나 방법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 개념들은 그냥 아름다운 형이상학적 사색에 머물 뿐이지 실제적인 규략이나 문법의 일부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미래에 개발될 수 있다는 그 나선형 도표나 주파수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약속에 불과하며 이것이 실제로 구현 가능할지 또 구현된다고 해도 유의미한 체계가 될지는 글쎄요, 미지수입니다. 아이디어의 제시는 실제 체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만으로는 이것을 작동하는 문법으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언급이 현재 상태의 불완전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 규약이 지닌 어떤 역동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의 증거로 보고 싶습니다. 이 빛의 숨결의 문법은 어쩌면 완성된 고정불변의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되고 확장되고 또 발전해 나가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드러난 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이 체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약이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결과로서의 문법이 아니라 의미를 탐구하고 생성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디어의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손에 있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명확한 구조가 부족한 매우 시적이고 상징적인 텍스트라는 거죠. 이것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태만으로 판단한다면 문법이나 규약이라는 명칭보다는 철학적 에세이, 시적 잠언 혹은 예술적 선언문과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약속만으로는 실질적인 체계를 구성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빛의 숨결의 문법이 전통적인 의미의 문법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어, 의식, 현실 사이의 심오한 관계를 탐구하려는 독창적이고 나름의 일관성을 지닌 상징체계로서 일종의 내면의 문법 혹은 의식의 문법으로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해석의 여지가 많고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이 규약이 탐구하고자 하는 비선형적이고 다층적인 의미 생성 과정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규약이 지닌 풍부한 시적 상상력과 철학적 깊이, 그리고 언어와 의식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 능력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는 텍스트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체성,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해석의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실용적인 문법이나 규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은유적이고 상징성이 풍부하며 독자의 사유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적, 철학적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빛의 숨결의 문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두고 그것이 지닌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좀 깊이 있게 나눠본 것 같습니다. 양측 모두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법과는 다르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호함과 상징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흥미로운 견해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를 상징적 체계로 보던 아니면 시적 은유로 보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언어, 의미, 그리고 인간 의식의 그 복잡하고 신비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깊은 사유를 촉발한다는 점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텍스트가 지닌 다층적인 매력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 안에는 분명 더 탐구하고 논의해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독특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고찰해 보시고 또 스스로의 판단을 내리시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유의 교차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